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무정의 전체적인 작품 내용을 그림과 함께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는 앞부분 영상을 꼭 시청하고 오셔야 이해가 되니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앞부분의 내용을 꼭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형식과 김선형, 박영채의 삼각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형식과 어린 시절 약혼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기생신분에도 정절을 지켰던 박영채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정절을 잃게 되고 자살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상황에서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거기서 김병욱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병욱이라는 여성이 상당히 신여성의 면모를 뼛속 깊이 보이는 인물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영채는 기차에서 병욱이라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자신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병욱이는 영채가 지금껏 낡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자각하도록 해줍니다. 이형식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정해둔 사람, 인연, 지아비라고 생각한 것이지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었나 이런 것을 묻죠. 그리고 그러한 대화 속에서 영채는 그냥 막연한 감정으로 이형식을 자신의 지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 사랑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 정절을 바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병욱이가 하는 말 중에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영채 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의 종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에 맛보셨습니다. 그 속박을 끊으십시오. 그 꿈을 깨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오. 자유를 얻읍시오.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충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충고를 영채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채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지금까지 나는 허울만 쫓으면서 살았었구나. 생각해보면 이형식을 굉장히 사랑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살아왔었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근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지난날의 괴로움이 완전히 다 털어내지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영채도 병욱이처럼 신여성이 되는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욱이의 말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선영이와는 달리 좀 진취적인 신여성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병욱이는 자신의 고향에 영채를 끌고 같이 내려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친구이자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영채에게 삶의 목표를 좀 심어줍니다. 병욱이는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짝이는 그 꿈을 향한 나름의 어떤 비전, 자신이 이렇게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영채도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나 음악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음악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광대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엄청 좋아하고 우상으로 여기는 아이돌들, 가수들 이런 이들이 사회에서는 좀 낮은 신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병욱이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시대에 비추어 보자면 급진적인 것, 보수적인 사회에 강하게 맞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음악을 영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영채도 나도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설득해서 영채까지 같이 동경에 가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영채는요, 병욱이와 함께 동경으로 음악을 배우러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가야지 하는 그 떠나는 길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열차라는 공간, 지금 열차에서 원래는 죽으러 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영채가 김병욱을 만나게 됐잖아요. 낯선 존재인 병욱을 만나게 되면서 영채라는 인물이 바뀌게 돼요. 열차, 기차라는 수단, 열차, 기차라는 것은 근대화의 상징이 되는 대상이자 공간으로서 이 시기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래요. 여기에서 기차라는 공간과 그 뒷부분에 또 기차라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정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병욱과 영채의 기차에서의 만남, 이 장면은요. 수능 특강 교재에도 실렸었고요. 뒷부분에 나오게 될 기차 장면은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장면들이 이렇게 무정 후반부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집중하고 잘 봐주세요. 영채와 병욱이가 이렇게 유학길을 떠나는 때에 형식과 선영은 약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 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약혼식에 왜 밑줄을 쳐놨냐면요. 요게 약간 좀 웃겨요. 김장로는 개신교, 김장로가 누군지 기억하죠? 김선영의 아버지가 김장로예요. 개신교의 신문물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식으로 약혼식을 좀 치르고 싶어요. 내가 좀 이렇게 잘 나간다, 좀 앞서가는 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기존의 그 양반으로서의 체면, 구식의 그런 질서, 옛날 스타일의 질서도 간직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신문물을 체득하지 않은 인물이 신식을 잘 하는 척 하면서 약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해당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원래 신식이라는 것은 뭐 자유연애 사상의 기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신식은 그렇단다. 대답을 해라. 하고 목사가 또 줄을 낸다. 그래서 부인이 또 한번 예 대답을 하려무나. 근데 이번엔 목소리가 좀 날카롭다. 어서 대답을 해라. 무슨 대답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승낙하는지 묻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랑 신부가 각자 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신식 결혼식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식 결혼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대답하기도 참 민망하고 왠지 수줍고 여자 입장에선 네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또 여기서는 자신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척 대답을 하기에도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 계속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겨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옳지 이제는 되었소. 이제는 부모의 허락도 있고 당자도 승낙을 하였으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된 모양이외다. 하면서 결혼식을 이제 다 마쳤던 어떤 형식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밟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식은 그렇다 하면서 막 대답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건 뭐 딸을 결혼시장에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아닌 척하면서 신식의 자유로움을 따르는 척하는 거니까 사실상 좀 우스꽝스러운 약혼식이 된 거죠. 어쨌든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가는 길인 형식과 선영, 그 동경으로 유학을 가는 길인 영채와 병욱이가 같은 기차에서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사실 같은 기차를 타더라도 서로가 같은 기차에 탔다는 것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부분 때문이에요. 어쨌든 서로 기차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선영이도 지금 형식과 영체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형식이 영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막 평양까지 다녀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공공연히 다 소문이 난 상황이라서 약혼을 하는 마음도 사실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심리적인 위안이 마음속으로는 그 상대방이 기생이라고 하니까 좀 단정하지 못하고 나보다 좀 못한 여성일지 몰라 라고 나름의 위안을 삼았는데 만나보니까 얼굴도 너무 예쁘고 단정한 그냥 진짜 양반은 아닐 수 있지만 양반 때 교수처럼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형식이 입장에서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앞날만 챙기며 약혼한 자신의 모습이 엄청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참 난감해요. 그래서 선형과 약혼한 걸 파기해야 하나? 영채를 좀 책임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또 갈팡질팡해요. 영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나름 유학을 가면서 미래를 꿈꾸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형식이를 막상 딱 그것도 약혼해서 미국으로 신혼여행 고고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폭풍 같은 그런 조금 격정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물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묘한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랑진이라고 하는 곳에 기차가 멈추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멈춘 건데요. 이 삼랑진의 수해, 삼랑진 수해라고 하는 그 장면이 무정에서는 인물들의 관계를 바꾸어내는 전환점이 되니까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랑진에서 발이 묶여 내리게 된 인물들의 눈에는 그 민중들, 수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게 그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민중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저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아이나 여인, 눈앞에 닥친 수해에 발이 동동거리고 있는 이들, 불과 잠시 전까지도 미묘한 신경전으로, 즉 삼각관계로 인한 나름의 개인적인 갈등, 삼각관계로 인한 개인적인 갈등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지만 그러한 갈등 상태에 정신을 팔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만삭의 여인이 막 배가 아프다고 복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채하고 선영이는요, 애정관계로 신경전을 벌이는 대신에 함께 도우며 위기에 처한 여인, 그리고 그 당시에 힘들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합니다. 구하고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 좀 가까워진 느낌.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함께 했던 사람과 친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영이하고 영채도 그러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때 병욱이는 음악을 좀 할 줄 알잖아요. 수재를 당한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산모도 있고 젖먹이 아기를 가진 부인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돕기 위해 음악회를 하겠다, 자선 음악회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병욱이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요. 기생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노래나 이런 거 음악을 기본적으로 영체는 하잖아요. 선영이도 뭐 아버지가 장로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찬송가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채와 선영이는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자선 음악회를 벌이게 되는 거죠. 자선 음악회. 그러니까 자선 음악회를 열어서 거둔 돈을 기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해복구에 쓰라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뭔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냈다는 그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나 진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힘을 주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런 짜릿한 순간을 지금 영채나 선영이나 병욱이 그리고 형식이 이런 인물들이 모두 경험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소위 배운 자들에 해당하는 형식이, 선영이, 영채, 병우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장함 이런 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삼랑진 수의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돕는 과정은 이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현실을 좀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여기서 보면 민족, 현실, 각성하는 계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형식의 눈에는 수해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이 다소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그네는 과연, 그네라고 하면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네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연의 폭력에 대하여서야 누구라서 능히 저항하리요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다.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작가의 서술이긴 한데 이게 그냥 이형식의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이형식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 장면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매년 닥칠 이 수해의 상황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왠지 그냥 영원한 고통에 그냥 빠져 살 것 같이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자신이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진 문물을 배워나갈 지식인들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삼랑진 수의 어떤 장면 이전까지는 조금 똑똑하기는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변변찮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좀 없던 이형식이요. 각성을 하게 되고 막 눈을 빛내고 히어로처럼 되는 그래서 근대적 지식인이자 계몽주의자로 각성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소 북한의 선동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조금은 오글거리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많이 지루하죠? 그래도 잠을 깨시오, 잠을 깨시오.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해 때문에 기차가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일행은 여관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교과서적인 대화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이 예전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어요. 여관으로 돌아온 형식이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과학을 줘야겠어요. 지식을 줘야겠어요. 하고 막 주먹을 불끈지면서 방안을 거닐어 다닙니다. 가슴 속에서 강한 불꽃 같은 열정이 막 일어난 것 같죠? 이렇게 불쌍하기 그지없는 조선 사람들에게 문명을 줘야겠다 하고 교육을 하자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문명을 줘야지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처녀와 말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은 지식인들, 선진 문물을 배운 이들이 불쌍하고 미개한 조선의 백성들, 그리고 점점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문명을 주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에게 문명이 있어. 근데 다른 조선인들에겐 문명이 없네? 그럼 내가 베풀어줘야지. 나와는 달리 문명이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시선이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시해의식, 시해할 때 이 해는 은혜의 해자예요. 그 시자는 베풀 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바탕에는 지적인 우월감, 내가 좀 대단해 라고 하는 지적 우월감 이런 게 깔려있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런 시해, 은혜를 베풀고 문명을 베푸는 일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니까 입을 다 꼭 다물죠. 그러니까 자 대답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그러면서도 그 순간 새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뭔가 각성이나 깨달음이 좀 일어난 것 같죠. 그래서 그 모습에 탄력받은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새처녀를 골고루 봅니다. 이거 선생님이 잘하는 건데 이 형식이 하고 있네요. 막 학생들을 골고루 쳐다보는 거. 교실에서 대답을 원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 형식은 새처녀를 앞에 두고 뭔가를 가르치듯이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형식의 직업도 영어교사고요. 이 글을 쓴 이광수도 영어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르치듯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형식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형식이 새처녀를 골고루 보니 새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한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닫습니다. 뭔가 내적으로 강하게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의 소름이 쭉 끼칩니다. 그래서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합니다. 그러자 새처녀가 우리가 하지요 하고 그런 대답이 기약하지도 아니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새처녀 입에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어머 너도? 어머 너도? 어머 우리 통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하였다. 자신들이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가슴 벅참, 두근거림, 짜릿함 이런 것이 네 사람에게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 같죠.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한 전율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식의 가르침에 새 처녀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각성까지 하게 되는 거죠. 민족의 현실 앞에서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질투를 했던 자신이 마냥 부끄럽기만 한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심지어 선영이는요. 자신의 신랑으로는 외모도 많이 부족하고 재력도 뛰어나지 않고 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이영식에게 거룩하고 엄숙한 기운까지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형식에게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결국 개인의 사랑 같은 감정은 민족의 현실 앞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뿐이다. 사랑보다는 민족을 구하는 일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방식으로 급작스러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개인적인 애정의 갈등이 이렇게 민족주의나 계몽주의. 계몽하면은 꿈에서 깨게 만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빠진 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들을 각성시키고 깨치자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인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뭐 민족주의나 계몽주의 멋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막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했고 사랑에 있어서 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대상까지 완벽하게 다 용서하고 막 자매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민족주의나 계몽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좀 허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는 게. 하지만 이것은 이광수의 빅픽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품의 전반부, 전체, 앞부분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다 삼각관계, 개인의 애정 갈등, 살짝은 좀 선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걸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이 소설에 완전히 홈박 빠져들게끔 했죠. 그러니까 대중성이나 통속성, 이것도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앞부분에서는 대중성, 통속성, 세속의 사람들에게 두루 통용되면서 다들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로 주로 보여주다가 뒤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극대화시켜서 이 소설에 빠져들게 하고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 뒷부분에서는 이광수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어떤 민족에 대한 것, 계몽에 대한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게끔 빠져들게 하고 그 뒤에 내가 진짜 부르짖고 싶었던 이광수가 하고 싶었던 민족을 계몽하고 근대화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모두 강제로 이 이야기에 이광수의 어떤 생각에 강제로 빠져들게끔 하게 한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러한 인물들이 조선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 민중을 계몽시키기 위해 다 함께 원래 계획했던 유학길에 다시 오릅니다. 이 네 인물 형식, 선영, 영채, 병욱이가 말이죠. 그리고 모두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인물들이 막 엄청 성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인물들도 대단한 인물들로 성공해서 이제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땅은 날로 아름다워 간다. 우리의 연약하던 팔뚝에는 날로 힘이 오르고 우리의 어둡던 정신에는 날로 빛이 난다. 우리는 마침내 남과 같이 번쩍하게 될 것이로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 큰 인물, 큰 학자, 큰 교육가, 큰 실업가, 큰 예술가, 큰 발명가, 큰 종교가가 나야 할 터인데 더욱더 나야 할 터인데 이런 인물들이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방에 금년 가을에는 사방으로 돌아오는 여기저기 유학을 떠났다 돌아오는 형식, 병욱, 영채, 선영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맞아들일 것이니 어찌하니 기쁠까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둡던 세상이 이제는 어둡지 않을 것이요. 무정하던 세상이 무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다 즐겁고 굳세게 될 것이다. 기쁜 웃음과 만세의 부르짖음 이걸로 지나가는 세상. 우리 그동안은 굉장히 미개하거나 부족하거나 힘들게 살았던 세상을 끝내자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정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정말 뭔가를 열심히 배워오면 미국과 일본의 문물을 배워오면 그것으로 조선은 완전한 광명을 찾고 아무 문제 없이 발전할 일만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는 매우 낙관적인 인식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근대화, 계몽 찬양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선전선동만 하는 작품인 것처럼 정리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복잡 다단한 감정들, 그 당시에 시대적 고민 이런 것들도 그 이전의 작품들보다는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형식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나 선영이나 영채가 갖고 있었던 심리적 갈등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흥미를 갖고 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돌아올 조선이 이제 희망으로 빛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무정이라는 작품의 중요한 내용들을 작품 전체의 흐름과 연결하여 설명한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 2017년 수능 특강에 수록되었던 무정 문제를 통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내려받아 풀고 오시면 수업을 듣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